네, 시면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 2,481 어제의 아픔 그래도 좀 씻겨낸 모습입니다. 1.13%가 상승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어느새 또 720선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2.29%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많이 사들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800억 원에 가깝게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을 샀다. 개인들은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현재 증시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지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채팅창에 그럼 2등은 누군가요? 라고도 이야기가 있고 오늘 오프닝에서 조기준 매니저의 화려한 시상식이 있었는데 웃지 않고 있는 한 남자, 김웅태 매니저님.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좀비는 뭘 해도 죽지 않나 봐요. 제가 초반부터 좀비를 헤드샷으로 날려버렸는데 끝까지 살아나는 게 좀비라서 네. 제가 우리 회식 자리에서도 올릭스 좀 잘라라 근데 막판에 올릭스가 올라올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1등 한 거는 축하드린 거고 네. 2월 달도 열심히 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1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 사실 이번 달 김용태 매니저님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오늘장 한 주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의 한 주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좀 평범합니다. 그냥 트럼프 시대의 하루를 보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어저께 미증시만 보더라도 아침 내내 내려가던 미증시가 한국 시간 12시기를 기점으로 갑자기 멕시코와 하회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장 끝나자마자 캐나다하고도 하회했다라고 하면서 또 급등세가 나타나줬는데 대신에 오늘 아침에 미국 나스 선물 지수도 오전장에서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국내장도 별로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 갑자기 또 중국에서 보복 관세가 나와주면서 역시나 트럼프 때 이랬었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던 하루였었고 이게 단기간에 과연 끝날까 이러한 변동성 급등락에 대한 증시는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보여져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윤식과 동시에 뭔가 다시 한번 좀 트럼프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하루 들어봤고요. 자, 1등. 야, 트로피가 딱 양옆에 2개나 있으니까 진짜 화려합니다. 저거 진짜 금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한 주평 들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제 가장 이제 주목했던 게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애물단지 였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우리 삼성전자가 달라졌어요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팔면서 끝도 없이 팔았는데 오늘 이제 360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거의 4%대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3%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이 50%를 깨졌어요. 그러니까 49%대까지 떨어지면서 5만 원이 깨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자사주 매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추가 자사주 매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1차 매수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판다면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외국인이 사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계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2심 무죄 판결이 아마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삼성이 달라진다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강했기 때문에 만약 보복관세 관련했을 때 우리 장이 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버티면서 다른 지수, 물론 이제 개별 종목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지수 방어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3.33%. 이 정도면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 오늘 상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삼전이가 달라졌어요. 채팅창에 지금 조기준 매니저님 투스타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스타 나왔으니까 대위 가봐야겠죠? 김웅태 매니저님? 네. 어디 대위가 투스타에게 잽을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좀비니까요. 네, 좀비니까요. 아무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속 같이 이럴 거면 어제 왜 내렸을까?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내렸는지 아마 어제 손절하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어제 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언급했던 게 절대적으로 어제 반도체를 팔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차라리 오히려 신규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나 오늘 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와서 오히려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 평으로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묶고 더블로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에서 시장에 대한 키워드, 핵심적인 키워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AI죠.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파생되는 게 뭐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의약품까지도 의료기기도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마찬가지로 AI 키워드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욕심내셔가지고 좀 더 묶고 더블로 갈 수 있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관세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 그동안에서 한번 내려왔지만은 결국에는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은 매도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좀 큰 시각을 많이 놓치기 마련이다 보니까 빠질 때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보는 스탠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묶고 더블로 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한 주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제 오늘 특이점 들어가서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들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재계 거물급들을 모두 만나고 간 나이스가이 샘 올트먼입니다. 오늘 SK 최태원 회장, 손정희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그리고 카카오 정선아 대표와 회동을 각각 가졌습니다. 야, 이게 하루 만에 다 가능한 스케줄일까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뭐 의료, AI, 로봇의 기대감을 좀 심어줬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는지 지금 어느 기업이 가장 눈에 띄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자, 샘 올트먼은 오늘 진짜 엄청난 스케줄을 해갔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일들을 좀 했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카카오를 만나서 카카오랑은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카카오에다가 이제 네. GPT를 넣을 수 있게끔 뭔가 기능적으로 넣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도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것들, 결국 HBM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걸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고,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 회장을 또 따로 만나가지고 아예 또 면담도 가졌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또 게임주도 또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아마 주요 인사들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기사와 알려진 바는 좀 많지 않았지만 뭐 효성그룹 쪽부터 해가지고 대형 글로벌과 좀 관련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좀 만나고 간 상황인 것 같은데 공통점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지금 스타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결국 이제 AI 인프라와 관련된 전력기기나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오너들을 가장 더 많이 만나고 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같이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화로 약간 730조 정도가 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픈 AI 자체가 돈이 없는 기업이고 이걸 소프트뱅크에서 다 넣기에는 소프트뱅크도 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저께 일본도 갔다 왔고 우리나라 이후에 또 다른 나라 가는데 결국은 글로벌 순회를 돌면서 아마 투자 유치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스타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한국과의 반도체 칩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코멘트가 나타나 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제 화면에 같이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오늘 나타났던 뉴스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뭐 이재용과 올트먼, 손정희가 또 3자 회동도 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AI 반도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인데 작년 3월 달에도 샘 올트먼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반도체 협업 원한다라는 게 이미 1년 전에 또 있었고 그 똑같은 얘기가 이번 또 나온 겁니다. 또 나왔는데 그나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스타게이트가 생긴 거라서 이제 스타게이트에 그거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정도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사실 엄청난 이슈거리를 만들면서 갔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여러 가지 좀 리서비스를 하면서 뭐 의료 AI 챗 GPT 만들겠다는 등 뭐 로봇을 협력해보고 싶다라는 등
중 이런 식에 대해서 약간 리서비스를 하면서 주가 테마를 좀 만들어서 주가는 올라갔던 모습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업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다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화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식으로 결국은 스타게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 결국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반도체가 이제 관세가 2월 18일 날 나타날 것 같은데 결국 미국에서 원하고 있는 전력기기나 AI 반도체 관련들 결국은 미국에서 원하는 그런 기업들은 관세 이슈하고는 좀 별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흔들리는 구간인 건 맞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글로벌 순회를 돌고 있을 정도로 자금 모집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흔들릴지라도 좀 단기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은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샘 올트먼도 그렇고 손정의도 그렇고 원하고 있고 특히나 많은 자금줄을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준다면 아마 미국과 관련해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 좀 잘 살리면 국내에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뭐 스타게이트 영업사원으로 샘 올트먼이 뭐 스카우트 역할을 자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단기 이슈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시장에 뭐 수주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이런 뉴스는 정작 없었기 때문에 정말 사이좋게 우리 스타게이트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가 좀 오고 갔다는 걸 포인트로 본다면 좀 우리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오늘 뭐 텔레그램 봐도 손정희 회장이 삼성 사옥에 있었다라는 사진이 막 돌아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삼성이 사실 오늘 사법 리스크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쵸. 올라간 것도 있는데 오늘 이 샘 올트먼과의 연관성도 좀 상승분에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있다라고 봐야겠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한데 결국 외국인이 매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샘 올트먼을 오늘 만날 거다라는 자료가 이미 있었고 다른 데는 그냥 일반적인 미팅이었다면 아예 그냥 지금 뭐 만찬까지 하면서 공식적인 자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삼성과의 좀 더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써 삼성전자가 저가를 깨지 않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준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하게 뭔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SSD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거 이외에도 아마 통신 장비 쪽이랑 통신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관련해서도 오픈 AI에서 만들고 있는 챗 GPT를 뭐 삼성전자 핸드폰에 넣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논의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삼성전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올라가준 것 같고 대신에 오늘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팔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이닉스는 결국 그냥 엔비디아가 주가가 못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AI 반도체 쪽에서는 고객사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는 결국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샘 올트먼이 하고 싶어하는 전략들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챗GPT 단말기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 자기만의 자체 AI 칩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HBM에 대한 기대감, SK 하이닉스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그 한 줄 평에 우리 삼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스타게이트와 삼성전자의 연관성, 뭐 주가를 올릴 만한 힘이 좀 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되고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아까 뭐 5천억 달러를 이제 모집한다는데 700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집 안 될 것 같고요. 뭐 국가 예산안 뭐 맞먹는 금액이 우리나라 예산안을 맞먹는 넘어서는 금액이기 때문에 700조는 조달하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예산 19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조달 그러면 한 2, 30조 정도를 이제 조달하고 거기에 뭐 40%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아마 30조 자금 조달도 이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순방을 하는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소프트뱅크도 돈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글로벌하게 뭐 독일과 일본 돌아다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 삼성과의 협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이제 뭐 어차피 삼성의 로봇과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와 더불어 저는 이제 한국의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삼성과 두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대한민국 겁니다.
그러니까 80% 지분을 그렇죠. 현대그룹, 현대차 20%, 뭐 현대모비스 20%, 현대그룹 10% 정도에서 80%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주주라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로봇의 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2천만 원대의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서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현대그룹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LG도 지금 현재 미국에다가 계속적으로 로봇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샘 올트먼이 AI 챗 GPT 관련해서 의료 AI도 얘기했지만 로봇 관련해서 콕 집어서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도 로봇의 강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로봇 강국이다. 저도 사실 샘 올트먼이 로봇 사업 논의를 원한다고 뭐 한국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 때 왜?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뭐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쪽에 좀 협력할 만한 곳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로봇을 얘기한다. 조선님이 이제 아무래도 조기준 매니저님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좀 강조한 것 아닐까, 그 부분 아닐까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샘 올트만의 좀 행보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네. 자, 카카오와 함께 챗GPT가 이제 채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에. 이 둘 간의 시너지는 어제까지 일단 주가는 좋았는데 오늘 카카오는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카카오에서도 챗GPT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틀간에 대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급등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필요도가 좀 쌓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지 않을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좀 잠시 쉬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샘 올트만이 방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카카오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로봇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다면서 또 그 외쪽으로서 AI 의료기기까지 사업을 또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앞서 얘기했던 거죠. 왜 일본과 우리나라만 봤을까? 네. 독일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네. 저는 조만간에 유럽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자금 조달이 워낙에도 필요한 시장이다 보니까는 사실 730조라는 게 막대한 금액인데 이게 4년 동안 이루어지려면은 거의 1년에 뭐 거의 한 140조, 150조 이상 계속적으로 한 1,000억 달러 이상씩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만큼에 대한 자금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로봇 사업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다가 조금 손을 벌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트럼프가 워낙에 또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관세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는 또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샘 올트만이 지금까지 급하게 또 우리나라까지 방한하면서까지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머스크와에 대한 관계. 머스크가 역시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까지 그 반발을 하면서까지 자존심을 좀 긁힌 상황에서 그쵸. 어떻게든 좀 안해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 와중에 중국에 있는 딥시크라는 게 또 새롭게 키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급한 심정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국내에서 로봇 산업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두산, 현대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챗 GPT 사업을 신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에서 챗 GPT 산업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좀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없어요. 검색 기능으로서 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지금은 당연히 지금 오픈 AI에서 쓰고 있는 챗 GPT 4.0이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고 저도 지금에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딥시크도 제가 사용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딥시크도 역시나 검색 능력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무료 버전이긴 하겠지만은 하는 과정에서 좀 버퍼링은 좀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챗GPT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에서 좀 검색 기능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마저도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까지 한번 입지를 넓혀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1위였던 게 챗GPT 4.0이 좀 시장 점유율을 가장 1등 하고 있지만 국내 사용자들이 오히려 카카오 쪽에다가 더 넓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다가 또 연동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쉽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가 이런 사업에서 좀 더 빠르게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역시나 좀 강한 흐름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게 묻고 더블로 가라는 게 지금에서 눌렸다 하더라도 파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 사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물리더라도 지금은 AI 관련된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는 지금 투자해볼 만한 매력도가 확 올라간 상태 맞습니까?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카카오가 분할을 하면서 게임이라든지 그쵸. 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을 많이 벌려놨는데 지금은 카카오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여야 될 거는 이제 AI 산업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키워드만 놓고 분할하면은 카카오가 또 많이들 조정도 많이 받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에 그전에 높이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이라도 지금이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적합한 기회라고 좀 볼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 발목 잡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오픈 AI와의 협력으로 투자 매력도가 확 올라간 카카오입니다. 자, 반면에 카카오는 이렇게 오픈 AI 기술을 채택하고 채용해서 뭐 좀 협력을 해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사실 네이버는 외길 따라서 계속 이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카카오 얘기하면 네이버를 안 붙여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우리나라 뭐 AI 소프트웨어 2개 뽑아 하면은 종목 말고요. 기업으로 봤을 때 당연히 카카오와 네이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둘이 노선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이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투자한다면 좀 어디가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일단 매력도가 높은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카카오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네이버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저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우버에다가 네이버 지도도 놓는다라는 것도 또 올라왔었는데 자체적인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약간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동안 AI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던 네이버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약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기관도 상당히 많이 샀던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뭐 기관 수급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픈 AI가 카카오의 데이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카카오는 챗 GPT에 대한 사용료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와서 그걸 적용시켜서 진짜로 카카오가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카카오톡을 사용한 챗 GPT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용자가 더 월등하게 증가가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당장 뭐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카카오의 행보 자체가 그닥 시장에 좋지 않았던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쵸.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 여전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보다는 팔란티어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뭐 다른 AI 소프트웨어들 엠로나 뭐 더전 비전이나 이런 식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라서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시기에 다시 또 흐름을 잘 타기만 한다면 결국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강세가 나타나는데 네. 결국은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따라 올라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관점에서 카카오도 뭐 단기적인 관점은 괜찮겠지만 뭔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모아가는 거는 조금 더 확인하면서 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조기준 매니저님은 네이버 카카오 어디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제 시총이 네이버가 35조 정도 됐거든요. 네. 카카오가 18조 정도 되는데 이제 분산되면서 이제 뭐 시총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는 이제 뭐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카카오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금 이제 검색 엔진에서 뭐 압도적으로 이제 뭐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그 차이는 지금 이제 시총의 2배 차이가 나는데 네이버는 이제 많이 올랐고요. 카카오는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카카오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이미 다 뭐 좋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고 카카오는 안 좋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반전이 일어나면 또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심의 보다 보니까 카카오가 최근에 회장에 구속됐다가 지금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삼성도 달라지시듯이 카카오도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샘 올트먼과의 어떤 협업도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관점에서 4만 원대, 10만 원대에서 뭐 급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현재 부담 없는 측면에서는 카카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샘 올트만이 다가갔을 때 아마 작년 같았으면은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반도체 칩 종목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대세가 많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소프트웨어 무지하게 강했는데 김우태 매니저님 오늘은 의료 AI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뭐
의료 AI 챗GPT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여기도 이제 불씨를 다시 올렸는데 여기 좀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넘어온 김에 의료 AI가 사실 더 실질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더 투자할 만한 매력도 많이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늦지 않은 상태? 지금도 늦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의료 AI. 네, 의료 AI에서도 특히나 오늘은 뭐 딥노이드가 또 많이 올라왔고, 그쵸. 루닛 또 많이 올라왔고 여러 가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많이도 올라왔는데 그래도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의료 AI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에서 수급들이 넘어오는 측면들이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 산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의료기기 사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향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에서는 뭔가에 대한 수익 구조가 확실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을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의료기기를 담아내는 것도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뭐 딥노이드라든지 뷰노라든지 루니 같은 경우에서도 워낙에 또 한번 지난해에서 2년 전에 한번 시세를 불출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만 갈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낫나요? 좀 의료 AI가 낫다고 보시나요? 이건 조금 고심에 대한 문제인데 섹터가 다릅니다. 섹터가 좀 다르다. 소프트웨어냐 이거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차이가 나눠지는 거라서 의료 AI랑 소프트웨어를 두 개 본다면 둘 다 잡아야 되죠. 아예 영역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영역의 무조건 범위가 잡아가야 다르기 된다. 때문에 당연히 두 개 다 잡아내는 게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강한 시세를 불출한다면은 중소형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불출하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의료 AI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 그리고 의료 AI 얘기하니까 여기서 상당히 지금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계속 쳐다보신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뭐 딥노이드에 관해서 조기준 매니저님 해주실 얘기가 좀 있으시겠죠? 뭐 과거에 조노이드 그래가면서 그쵸. 안 갔는데 딥기준 조노이드.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예. 것 같습니다. 장사천재가 뭐 백종원이라고 더본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사천재 더본코리아는 빠지고 있는데 사업의 천재들 저는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얘기했을 때 우주에 우주선을 쏘겠다 화성을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웃음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이고 또 뇌에다가 칩을 심겠다부터 전기차를 만들겠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을 성공한 사람이 트위터 X에다가 의료 AI를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현재 자기 사진을 올리면 무료로 공짜로 이제 의료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건 돈이 보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또 하나의 천재,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지금 현재 챗GPT를 만든 천재가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의료 AI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두 천재, 사업 천재가 의료 AI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SNS를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이거를 사업화를 한다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의료 AI 시험은 멀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유리기판 시장도 굉장히 가까웠고 이런 의료 AI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도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면 이 사업 천재 두 사람이 의료 AI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런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이 2025년, 뭐 2030년이 아니고 올해 2025년 아니면 내년, 뭐 내후년까지도 빠르게 도래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아버지 샘 올트먼이 만든 이 파장, 이 현재 시류 속에서 과연 괜찮은 종목 잡아보려면은 AI 어떤 종목 좀 잡아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바로 압축해 볼게요. 이가람 매니저님. 저도 원래는 좀 단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소프트웨어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마 오늘 소프트웨어 관련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반대 약간 역발상으로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고 약간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좀 약간 모아가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지금 가지고 온 게 세 종목 정도를 설명드릴 거고요. 세 종목? 네, 첫 번째가 ISC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중장기 플랜이 이번 달에 발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아마 2월 달 말
2월달 말과 3월달 초를 가게 되면 이가람 매니저가 이것 때문에 이 종목을 설명했던 거였구나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신사업에 대한 발표가 2월달 말에 있을 텐데 2월 18일 날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어닝 발표가 있고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중운영 반도체 쪽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이 또 ISC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 신사업도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펜트론 있는데 펜트론은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장비주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 엄청난 급등을 또 많이 보여준 게 펜트론입니다. 근데 지금 이 펜트론이 급등한 걸로 봐서는 하이닉스의 발주 사이클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봤을 때 펜트론 같은 경우가 이제 올라와서 시총이 2천억대밖에 안 되는데 장비주 HBN 장비주 치고 시총이 3천억을 못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펜트론도 이제 고가 넘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 쪽에서 얘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어서 펜트론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새로운 MLB 사업 쪽에서 고객사가 좀 커질 수 있는 게 대덕전자라고 있는데 대덕전자가 최근에 PC 기판 안에서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 쪽으로가 아마 좀 새로운 고객사를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빠르면 이번 주에 부과될 수가 있겠는데 뭔가 좀 새롭게 뭔가 고객사가 더 확대가 된다면 결국 AI 향으로 또 이 기업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좀 많이 바뀌고 있는 AI 향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기업들을 지금 시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2월달 말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SC 펜트론 대덕전자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AI 의료 관련해서 이제 딥노이드, 뷰노, 루닛이 있는데 이제 루닛은 시총이 2조가 다 됩니다. 그래서 루닛은 2조고요. 그다음 뷰노가 3,500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총이 이제 뭐 3,500억이고 딥노이드가 지금 올랐는데 1,7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뭐 SK 증권에서 이제 생성형 AI 강자라고 호재에 나왔는데 1,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연기금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사모펀드와 오늘 외국인들 매수,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들어오는 이유는 딥노이드 그러니까 보안과 의료 AI와 또 머신 비전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이 올해부터 급격하게 잡힐 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딥노이드 움직임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딥노이드와 카카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딱 샘 올트먼과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사진을 찍고 MOU를 했다라고 보면은 SNS로 통해서 챗GPT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의 매력도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뭐 2번 들어가네요. 무조건 좋다. 딥노이드는 오늘 기관들이 많이 샀더라, 외국인들 많이 샀더라. 그래서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10,000원까지 한번 터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딥노이드와 카카오, 의료 AI 종목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한번 압축해 볼까요? 저는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딥시크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플리토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예. 오늘 좀 조정을 나왔는데 아마 당분간 이 딥시크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한번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플리토를 보고 있다가도 카카오를 만약에 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바이브 컴퍼니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고 있는 언어용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바이브 컴퍼니를 좀 주목 있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브 컴퍼니의 2대 주주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100만 주를 가지고 있고 지분 0%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다는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이브 컴퍼니가 주가를 좀 상승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 어제 바이브 컴퍼니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오늘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는 내일 시장에 한번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는 김웅태 매니저, 플리토와 바이브 컴퍼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세 전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국이 한 방을 역공으로 때렸어요. 2월 10일부터 이제 미국산 일부 제품에 추가 관세를 하겠다. 그리고 뭐 구글 반독점법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달러도 갑자기 올라가고요. 시간 외에 미장 선물들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본 거는
정말 짜증나는 건 우리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오후 2시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만 터지는 건 또 우리 증시였나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어제만큼 빠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우리가 글로벌 관세 이슈 가지고는 증시를 좀 안 떨궜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끝나가나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조기준 매니저님. 자, 이제 뭐 캐나다, 멕시코 어제 문제가 됐던 거 요걸 이제 30일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중국은 뭐 그대로 간다. 중국은 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또 발끈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뭐 전 세계를 갖고 이제 잠도 못 나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너무 즐거운가 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싶어. 의욕 뿜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도 한번 찔러보고 저쪽도 찔러보고 계속 이제 대통령 놀이를 너무 이제 몇 년, 4년 만에 컴백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머치 토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이제 무역 수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요걸 아까 물어보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통계를 한번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과연 트럼프가 관세를 25%를 매길 건지 안 매길 건지를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저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세를 25%를 매긴다고 하면 도대체 캐나다와 미국이 얼마만큼 교역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수출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국 탑 10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금액을 한번 본다고 하면 요렇게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탑 10이 나오는데 중국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5천억 불 달러. 2024년 이게 이제 챗GPT 통해서 알아본 건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제 발표가 된 게 아니니까 예측이니까 약간 술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5천억 달러를 5,500억 정도를 수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멕시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만큼 많이 늘었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국을 비교할 만큼 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바이든의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서 5천억 달러, 중국을 압도할 만큼 늘은 거는 혹시 중국에서 우회로가 아니냐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치에. 그래서 이제 펜타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불법 이민자를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우회를 하는 수출입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따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자료에 보면 멕시코가 이만큼의 수출 금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에럴지인지는 잘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역 규모가 캐나다가 3위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자인 독일이 4, 5위, 일본이 4, 5위, 그러니까 2, 3위를 차지할 나라가 3, 4위로 가고 있고 4, 5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6위부터 10위까지가 그 전에 1, 2, 3위를 그러니까 중국은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한국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트남, 한국, 영국, 인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수입하는 금액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과연 얼마만큼 수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로, 그러니까 이만큼 멕시코에서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또 미국이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수출하는 탑 10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캐나다에다가 수출하는 금액이 1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4,500억 달러를 캐나다에 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1,000억 달러,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멕시코가 1,000억 달러 정도의 수출 이익이 날 거고 캐나다는 한 500억 달러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금액을 팔았다가 다시 한국에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GM 공장이라든지 포드 공장이라든지 실제로 저기에 보시면은 이제 모델 Y에 테슬라도 지금 현재 멕시코, 캐나다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만큼 바이든의 비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공장이 나가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수출하는 게 3위가 중국밖에 안 될 만큼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보면 아까 중국이랑 3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의 괴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이제 흑자가 나기 때문에 중국은 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한국은 지금 보면은 100,000억 백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사이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멕시코가 대미 무역 흑자가 훨씬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이 많이 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2023 수출 상위 금액을 보면은
중국, 그러니까 홍콩을 포함해서 보시면 한국이 6위인데 여기 이 자료를 한번 본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자료 보면은 멕시코, 캐나다가 저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홍콩이 1위고요. 미국이 2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2배로 앞질렀고요. 독일이 3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의 수출입 금액에서 2, 3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차지해야 되는데 캐나다랑 멕시코가 그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는 아까 중국의 어떤 영향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많은 공장들이 미국 공장들이 가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제 생각에는 무역 관세 관련해서 10%를 때리면서도 이건 해지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고 아마 협상을 하더라도 이만큼 무역 수지가 벌었으니까 뭐 많은 공산품을 사줘. 라고 할 거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수익 금액만큼 우리나라로 우리 많이 못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협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런 관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투스타다운 명료한 아주 정확한 설명 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중국도 오늘 그래서 뭔가 반격에 좀 나선 모습이잖아요. 조기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좀 들어볼게요. 요게 그러다 보니까 좀 관세 리스크 좀 길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우리나라만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이게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중국은 이런 스탠스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보면 압도적으로 보면 5천억 분, 그러니까 캐나다랑 무역이 얼마 안 됩니다. 그 10%면은 5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금액이 이제 관세로 부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500억 달러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우회 통로로 가고 있던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할 건지 직접적으로 수출하면서 그 아까 3천억 달러의 흑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도 협상했을 때 보잉 비행기를 몇 대를 사겠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이제 시진핑이 오퍼를 던질 거고 트럼프는 오케이 콜 하면서 그런 이제 무역 협상을 그러니까 협상의 대가다운 또 그러니까 협상으로 그러니까 또 이거를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캐나다랑 멕시코처럼 딜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한 달 유예하는 사이에 그쵸. 캐나다는 이제 그 군대를 배치할 거고 펜타닐 관련해서부터 시작해서 이민자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이제 1,000억 달러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중국이랑은 또 다른 고차 방정식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시간은 되겠지만 또 협상가다운 트럼프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끝까지 치닫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태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관세 리스크 우리 증시를 억누르고 있는데 관세 리스크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 관세 리스크는 지속되는데 이 지속되는 리스크가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는 짧게 끝날 것 같아서 보이고요. 이 관세 리스크는 그냥 이슈로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또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트럼프가 사실 2월 1일 날짜로서 서명을 하고 나서부터 이게 4일 뒤에 이게 원래 실용이 되는 건데 하루를 앞당기고 어제 대거 이제 발표를 하면서 협상을 놓으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이제 30일간에 대한 유예를 주기로 했는데 결국엔 트럼프는 가장 굉장히 싫은 거는 미국의 자기 자국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싫은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펜타닐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사망률이 1위로 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가 이제 불법 이민자들. 그러니까는 결국엔 도심에서 이제 거의 이미지적으로서 상징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싫어하는 성향이다 보니까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퇴출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특히나 가장 많이 국경에서 근접하고 있던 캐나다나 멕시코까지 이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협상 카드는 그거였어요.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겠다. 그래서 콜롬비아도 불법 이민자를 내쫓겠다 하다가 또 못 받아들이겠다. 그 콜롬비아에서 입장에 나오다 보니까는 그럼 너희들도 관세 부과할게. 하다 보니까 콜롬비아에서는 다시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겠다 하다 보니까는 결국엔 국경 지역에다가 이제 군사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협상을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외적으로서 다른 이제 협상이 또 물밑 작업에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30일에 대한 유예를 지나갔지만 이 30일에 대한 유예가 장기 지속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원래 사실 캐나다랑 멕시코는 관세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과감하게 25%까지 올렸기 때문에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도 깜짝 놀라서 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번 중국에서도 이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펜타닐에 대한 이제 막기 위해서였는데 이 펜타닐을 막기 위한 거는 사실 이거는 빈각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워낙에도 중국을 싫어하는 미국이다 보니까는 중국을 좀 때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뭔가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펜타닐을 사용 목적을 두고 그쵸. 일단 첫 번째는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 그 외쪽으로서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에 대한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또 자존심이 센 시진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도 너네들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하거나 중국에다가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사실 그런 양대국과 강대국에서는 사실 뭐 잽 한 번 날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들은 거의 어퍼컷을 날리는 그런 효과였지만 중국과 미국에서 그런 관세를 서로 더 부과하겠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피해를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논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오히려 그 안에서 이미 시장에서는 해석을 다 했고 그만큼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적인 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더 생겨날 거라 보여지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그렇게 관세를 미국에 대한 수출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소식들 때문에 조선업들이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걱정하는 것보다 반사이익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서 매수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를 좀 강조한 김웅태 매니저입니다. 아까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잠도 안 자는지 왜 그렇게 밤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와 시진핑도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아직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늘 또 새벽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 또 이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뭐 관세, 피해 섹터, 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가람 매니저님 오히려 정말 이 관세와는 무관한 섹터를 지금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고 저 또한 지금 그렇게 전략을 짜고 실제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관세와 무관한 업종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덜 받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관세 같은 경우도 헤드라인만 보기보다는 그 내용은 더 보시면 더 좋은데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도 관세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관세가 아닌 무역 전쟁이었다라는 게 핵심이었었고 결국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원래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 없던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용히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10%의 추가 관세가 발효가 된 겁니다. 그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오후 2시에 발표를 한 건데 그 내용 자체가 헤드라인은 뭔가 커 보이지만 원유와 LPG 관련된 거 석탄 이런 것들에 관세 매겼는데 사실 미국 수입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타격을 전혀 1도 받지 않는 내용인 거라서 그냥 간판만 걸고서 우리도 뭔가 보복한 것처럼 보인 것 뿐인 거지 트럼프와 뭔가 좀 협상을 만들기 위한 요지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2월 10일까지 날짜를 정해놓은 거라서 아마 이번 주 안에 통화했다라는 거 뜨게 되면 주가도 올라갈 거고 통화 끝났는데 별거 안 나왔다 하게 되면 주가가 밀릴 거기 때문에 그와 앞서서 만약에 그와 관련해서 관세에 관련된 종목들에도 보시는 게 아무래도 더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쪽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 2월 18일 날 반도체 이슈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2월 18일? 네, 지금 제가 보고는 하면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중국에 대한 규제는 이번 딥시크가 더 크게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딥시크가 결국 싱가포르를 우회를 해서 그쪽에 대한 GPU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거다라고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의 나라가 미국 다음에 가장 큰 나라가 싱가포르였습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에 대한 거를 딥시크가 사용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가 우회하는 루트까지 만약에 좀 관세를 부과를 세게 때린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 하드웨어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점이 있는 거라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관세와 연동성이 좀 크지 않은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조선이기도 합니다. 조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선 이외에도 뭐 소프트웨어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JYP나
있냐 이런 것도 올라왔는데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엔터, 그다음 조선, 제약바이오, 특히 오늘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리가켄바이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알볼이 있죠.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에이베바이오, D&D 파마텍 다 급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와 무관한 업종들이 지금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고 이쪽에 대한 매수가 살아있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죽어있는 쪽을 보기보다 좀 변동성이 너무 좀 리스크한 걸 보시기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관세와 무관해서 수급적으로 수익 보는 이런 업종에서의 종목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이슈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중 하나가 요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항생 테크가 있고 항생 지수가 있는데 2시 때 내려갔던 항생 지수가 다 끌어올라와서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끝났고 항생 테크뿐만 아니고 홍코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로 2시 때 내려갔던 거 다 올려서 끝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2월 11일 날까지 여지가 있는 것이니 이런 것 좀 판단해서 보시면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밀릴 때 매수하는 관점과 올라가게 되면 매도 차익을 챙겨가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조선 또한 올라갔다 사기보다는 올라가지 않고 눌려있을 때 결국은 관세와 무관한 종목들도 올라가지 사기보다는 눌려있는 상황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 이어서 지금 조선에 대한 강조, 반사이익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엔터도 있고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너무나도 지금 섹터와 종목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기준 매니저님부터 먼저 종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지금 어떤 전략 좀 피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종목이요? 일단은 뭐 가장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게 저는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이제 조선 관련해서 이제 많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구애를 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관세를 구애를 한 상황에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업종이 이제 MRO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할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요. 조정이 잘 거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하나 엔진을 한번 사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올라갔다가 2대 주주가 500만 주를 팔면서 26,000원 갔다가 이제 22,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바닥 다시 이제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2대 주주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제 수급이 다시 맞춰졌기 때문에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고 그래서 그 가스 관련해서 엔진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이중 관세 그러니까 그 엔진의 어떤 성능을 했을 때 보면은 친환경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등유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게 한화 엔진하고 또 그다음에 HD 현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삼성중공업도 이런 친환경 엔진을 만들 때 한화 엔진에다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주식이 이제 한화 엔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 미중 갈등이 커질 때 뭐 히토류가 문제가 되는데 뭐 거기에서 저는 약간은 좀 더 멀리 나가서 그 품목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제 중국산 관련해서 많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든지 그런 종목도 품목이 있을 텐데 딱 집어서 이제 라이다 품목을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목에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라이다에서 글로벌 1, 2, 3위가 이제 중국이고 4위가 SOS 랩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제 품목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싸움이 더 증대되고 그러면은 어떤 품목까지도 이제 수출 제한 품목까지도 나온다고 하면 SOS 랩이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다. 한번 올랐다가 쉬어가고 있는데 기관들 이제 사모펀드 매도가 끝나면 다시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엔진과 SOS 랩 품목 허가와도 관련을 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넓혀봤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당연히 조선에서 예, 꼽을 필요밖에 없고요. 저는 하나오션을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오션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조선업은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또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만 원까지는 무조건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7만 원부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4년도에서도 역시나 7만 원부터 뭐 주가가 뭐 크게 유동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7만 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유자들 영역에서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LNG 관련된 수혜주였던 1승을 한번 보시면 좀 어떨까. 왜냐면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LNG 관련된 기업들인데 이번 중국에서도 LNG 관련돼서도 이제 관세를 15% 이상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반세
관세하게 수혜해 볼 수 있는 게 1승 아니면 뭐 현대힘스 이런 종목들이 되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과 1승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조선주 2회 거를 볼 텐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또한 관세와 무관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별개로 이게 좀 약간 뭔가 밸류업 쪽에 다 문제가 없다라는 게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공시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다 또 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금융주도 다시 봐야 될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고 우선 네. 외국인도 아마 코스피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코스피 업종은 금융주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결국 제약바이오 쪽인데 제가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 알보리 이외에도 뭐 디니파마텍과 그다음에 뭐 에이베 바이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알테 오젠만 설명을 한 번 더 드린다면 오늘 유상증자까지 나와줬고 아마 추가적인 재료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또한 강세 업종에서 지금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인 거니까 제약바이오 알테 오젠 이외에도 많은 제약바이오 잘 보시면 더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면서 방산 쪽으로 보인다면은 약간 STX 엔진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금융, 알테오젠, STX 엔진. 지금 관세 때문에 안 그래도 내 종목만 내려가네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 빌어서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특이점 나와주시죠. 네, 바로 K방산입니다. 자, 돌격 앞으로. 자,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조선에 대한 강조 이야기를 앞에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거꾸로 이럴 때 방산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진 않아요. 김우태 매니저님. 자, 이 트럼프발 관세 방사는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틀 동안 관세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 방산도 같이 조정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련된 업종보다는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번 폴란드에서 이제 K2 그렇죠. K2에 대한 2차 계약을 마무리 짓진 않았지만 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들은 짧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주도는 길게 봐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핵보다 유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무 5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대지 미사일로서 이제 지하 벙커까지 뚫어가서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현무 5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핵 보유를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유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방산이 월등하게 좋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측면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교 출신이 바라보는 방산주의 전망 이런 거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현대로템 쪽에 호재도 있었고요. LIG넥스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해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지금 방산은 어떤 모멘텀 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방산, 뭐 옛날에는 항공우주 섞여 있는 것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게 좋은 옵션이었잖아요. 방산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로봇과 함께하고 있는 방산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조선과 함께하고 있는 방산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현대로템이나 LIG넥스원처럼 로봇이 같이 있는 걸 보시든지 아니면 하나시스템처럼 조선의 MRO가 같이 그쵸. 있는 종목 엮여 있는 걸 같이 보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외에도 결국은 유럽이랑 그다음에 중동 국가로의 수출 모멘텀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쪽보다는 아무래도 수출 모멘텀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국산화를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방산을 보신다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좀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그쪽 기업들이 더 주목해 봐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산주가 이제 좀 주도주 섹터의 역할을 한창 했었는데 요새는 조선보다는 좀 많이 못 나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현재 조선 놓쳤으면 방산 사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데 방산은 사는 건 좋은데 이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 이제 내에서 방산도 이제 왜냐면 한번 그러니까 뭐 차트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조선도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방산은
저는 이제 더 좋게 보는 게 이제 뭐 관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산에다 관세를 물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년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뭐 2,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이제 한 번 수출을 하고 나면 뭐 계속 해년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예산이 생성이 되면 수출을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의 GDP의 5%, 제가 과거에 3%인가 들었는데 엄청 증액했어요. 5%를 방위비에 투자해라.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방산주들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LIG 넥스원, 이제 현궁, 비궁, 뭐 천궁 뭐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제 신고가를 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또 조선주랑은 이제 또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좀 종목을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종목 중에 뭐 소형주들 막 그렇게 이제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방산주도 있고, 일단 실제로 좋은데 저는 유니드도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시총이 실적 대비 좀 낮은 종목도 있고, 그래서 저평가, 그러니까 종목들이 저평가된 종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저평가된 종목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바로? 이제 LIG 넥스원을 대표적으로 보고 항공우주를 필두로 해서 이제 유니드를 보는데,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한번 방산주를 얘기를 했었을 때 다들 옆에서 이제 처음 들어본 종목이었는데 MNC 솔루션. 방산의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없으면 그러니까 전차든지 뭐 로켓이든지 형공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켓도 단분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MNCX 솔루션이 모든 K2, K9 방산의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공모가 65,000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6만 원까지 오늘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바로 이제 공모가까지 밑에까지 왔고, 저는 그걸 넘어서 추가적으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는가. 제가 과거에 옛날에 방산 관련해서 i3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 적외선 탐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MNC 솔루션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다 들어봤고요. 자, 김홍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명 짧게 한번 해주시죠. 짧게 HVM. 모든 HVM. 방산의 로켓은 발사체입니다. 그렇죠, 발사체가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네. 발사체는 HVM. 발사하고 나서부터 뭐가 관리를 해야 되면 위성이 또 관리해야 됩니다. 위성 통신 안테나로서 루미르라든지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 세 종목을 탑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루미르,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국산화 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S&T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변속기를 국산화하고 있는 종목이랑, 그다음에 엔진 쪽을 국산화하고 있는 STS 엔진, 요 두 종목을 STX 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S&T 다이내믹스, STX 엔진까지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관세 이야기까지 모두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알트먼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나눠봤습니다. 현재 좀 시장 관점에 있어서 오늘 뭐 초장에 잘 올라가가지고 어제 좀 부담을 좀 이겨내나 했는데 오후 2시 기점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회복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가람 매니저님, 시장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자체가 체력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에서 뭔가 크게 급락 나온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수는 계속 박스입니다. 지수는 박스인 거니까 지수로 너무 보시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어느 종목을 사고 있고 메이저 자금들이 얼른 쏠리고 있는, 결국은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는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렇게 뭔가 지수가의 변동성도 아마 좀 앞서 나가면서 또 계좌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결국 수급에 대한 내용들만 좀 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이가람 매니저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짧게 먼저 알려주시죠. 네, 오늘 방송 끝나난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지난 강조해드렸던 알테오제, 뭐 보르누이 같은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면서 제약보에 많이 올라갔는데 2월 달에 또 새롭게 봐야 되는 종목이 따로 있어요. 제가 2월 달에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노이드, 딥노이드가 오늘 뭐 17%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릭스가 바닥 긋고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시간으로 또 뜨고 있듯이, 그래서 딥노이드와 올릭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유튜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호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역시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묶고 더블로 가. 저는 그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담아야 되는 섹터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거고 지금 못 담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 관련된 기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무료 방송과 네이버 밴드 안내해드렸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